부동산 사부. 안녕하세요. 한번입니다. 드디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방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심층 분석에서는 강남 재건축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고요. 김여사에 이어 2부장까지 임대사업자 급증에 관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오늘 나온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진 아이유입니다. 하진은 또 뭐야? 네, 추선님이 사실 그 뜻이 가을 신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름아의 보배진을 해가지고 여름의 보배라는 호를 한번 지어봤는데 이상하시죠? 이상해. 네. 사실은 저기 아이유가 이제 현세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현세 이름이 하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청취자님 덕분에 성황리에 이제 마지막 회 마쳤고요. 11%까지 시청률이 올랐더라고요. 너무 이제 감사드립니다. 무슨 낙으로 사시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낙이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가볍고 싶은 여자 포인플렉스입니다. 맨날 무거운 주제만 하다 보니 오늘은 정말 가벼운 주제를 갖고 온다고 갖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두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가벼워질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가수면 상태 한번에입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너무 졸려서 눈이 감기는데 끝까지 정신줄을 부여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서울과 세종시 전역, 경기도와 부산 일부 지역에 청약 조정 지역으로 묶었는데요. 주택 청약 자격 조건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입주 시점까지로 늘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분양권 전매 기간이 현행 민영의 경우는 6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매 제한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파트에 지금 현재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곧바로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해서 1순위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있는데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청약 통장 1순위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그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청약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분양권 아파트 파는 기간을 늘려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전매 제한 강화는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들이 대상인데요. 현재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그걸 되팔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매가 가능했는데 지금 앞서서 언급한 강남 4구 그리고 경기도 과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당첨이 되면 입주할 때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등기를 받을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했고요. 그 외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6개월을 1년 6개월로 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6개월만 지나면 팔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1년 6개월이 지나야 팔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요. 입주하고 난 후에 이제 취득세 및 등기비까지 들어가야 되고 후이자인 경우에는 이자까지 모두 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해야 그 다음에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유권 등기까지면은 입주한다고 바로 등기 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등기는 보통 한 1년 정도 기간을 잡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 세부 법령을 보긴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준공되면은 준공돼서 입주하는 시점에 내거든요. 취득세는 먼저 내니까. 예, 취득세를 먼저 내니까 이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할 건지 등기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건지 그건 좀 세부적인 법령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국토부에서 강남 4구라는 표현을 쓴 거죠. 강남 3구는 제가 들어봤어도 강남 4구라 그러면서 강동구가 강남으로 인정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건데
이거 강동구 주민들 중에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남이 3구에서 우리까지 드디어 강동까지 추가가 됐어.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그 명예 같은 느낌이고요. 네. 실제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고덕 라인에서 일반 분양권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많은 분양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등기 때까지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다 갈려버린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실속파들인 거죠. 원래 명예와 실리는 따로 가죠. 그렇죠. 네, 공존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대책은 한 번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파트 당첨을 못 받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요. 곧바로 다시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1년이 지나서 1순위가 되면 다시 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국토부는 뭐 법을 개정, 그러니까 한 11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을 경우 최장 5년 동안 아파트 당첨을 제한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한번 당첨이 됐던 분들은요, 5년 동안 당첨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참고로 집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렇게 세대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아버님 같은 경우가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 그 같은 세대원으로 속한 자식분들도 5년 동안 당첨을 받기 힘들다고 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뭐 세대를 분리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지금 이 발표만 보면은 이 5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5년 해석이 발표일 기준으로 이제 지금부터 주택에 우리 세대원 중에 누군가가 당첨이 되면은 가족들이 5년 동안 다시 청약이 앞으로 금지인지 네. 예를 들어 뭐 다음 달에 뭔가 청약을 늘려오르는데 작년에 너네 세대 중에 누가 이미 당첨된 적이 있으니까 넌 안 돼. 그렇게 나올 건지 저는 그게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해석이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좀 일찍 와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그 해답에 대한 그 정확한 기사를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11월 중순에 법 개정이 있으니까 법이 개정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세 번째 청약 1순위 제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이 세워지는 건가요? 앞으로 청약 1순위는요. 세대주이거나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당첨되신 이력이 없거나 그리고 1주택 소유 그러니까 2주택만 넘어가셔도 자연스럽게 1순위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대주이거나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거나 한 개 주택을 소유하신 분까지만 그 말은 이제 무주택도 가능하신 거죠. 네.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청약 통장은 제 명의로 돼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세대주인데 좀 갑자기 이런 규제가 생길 줄은 저도 예측을 못했던 터라 그래서 이 쓸데없는 통장이 돼버려 갖고 어찌 보면 이 통장을 없애야 되나. 주민센터 가서 세대주를 바꾸시는 것도 남편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남편분을 통장 가입하시면 1년이면 1순위 되시니까 그것도 뭐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가서 하나 그쪽을 만들어 놓고 제 거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네요. 이번 대책이 시장을 진정시킬까? 그게 가장 관심사잖아요.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전매 제한 기한 연장 정도에 따라서 시장의 파급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예상되기로는 종전에 6개월을 1년 정도로 연장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그거 연장해봐야 큰 영향력은 없을 거라는 그런 회의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강남 4구하고 과천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면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충격은 꽤 클 것으로 보고 있네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꽤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시면 분양가가 15억이라고 하면 70% 현금을 이제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10% 중도금 60%니까 70%의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머지 30%는요? 그건 이제 나중에 잔금이니까 입주할 때 잔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그 새 주택을 신주택이죠. 이제 분양권이라는 표현이 안 맞으니까. 네. 새 집을 팔려오를 때 그거를 사려는 사람도 그럼 그만큼의 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10만포 오차 같은 경우만 해도 6개월 전매 제한 기간이니 계약금 10% 그리고 네. 중도금이 1회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15억짜리라도 내가 3억만 들고 있으면 3억, 그랬죠. 예. 뭐 6개월 후에 나는 팔아버리고 나오면 돼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5억짜리라고 하면 내가 적어도 10억 5천 정도를 다 들고 있지 않으면 뭐 팔 수도 없고 그리고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10억 5천이 다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세금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어쨌거나 등기를 치고 그리고 44%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양도세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그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그냥 일반과세 받을 수 있었던 것을 44%의 세금을 걷겠다, 무조건. 그 얘기라서 이게 그리고 참. 또 어떻게 보면 15억짜리에 10억 5천이 있으면 조합원 거 사는 게 맞지 않나요? 동호수도 좋고, 층도 좋고. 그렇죠. 네. 분양권의 장점이 그 합리적인 자금 운용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러네요. 어차피 그 10억 5천은 들고 있어야지 물건을 살 수 있다면 근데 저라도 좀 더 좋은 네네. 걸로. 우리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번 상승의 주 원인은 일반 분양이거든요. 일반 네. 분양이 자금 효율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무리 비싼 가격에 나와도 그게 완판이 되고 그 가격에 맞춰서 주변의 가격들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되풀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인을 일반 분양으로 보고 일반 분양을 타겟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정은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강남 4구는 물론 강북 지역까지 대책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풍선 효과도 어느 정도 방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역시 강북 지역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대장인 강남이 가질 못하면 풍선 효과는 뭐 시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6개월하고 또 1년 6개월은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도 네. 중도금이 몇 번이 물론 이제 대출이 강북 같은 경우는 가능하긴 하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강북도 다 그렇죠. 가격대가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경쟁률이 확 낮아져 버리면 사람들이 그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그게 상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반포권 같은 경우에는 뭐 리오센트라든지 한신 6차라든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추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격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험이 굉장히 쉬운 시장이다. 시험으로 보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60점을 맞는 사람이나 90점을 맞는 사람이나 전부 다 90점 이상을 맞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회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60점과 90점의 어떤 실력 차이가 명확하게 날 것이다. 그 말은 입지적으로 좋은 곳과 나쁜 곳들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차별화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대책에서 보면 유료 부총리 같은 경우가 모두 발언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과열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즉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과열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다라고 했거든요. 마지막 카드는 네, 뭐 투기 끝까지 남겨. 과열지구로 지정하면은 조합원들 것까지도 조합 설립 이후에는 매매가 다 금지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뭐 다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열기가 식어줘야 예,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삼성물산 위례신사선 사업에서 발 뺀다. 위례신도시 교통난 어쩌나. 삼성물산이 위례신사 경전철 사업을 8년 만에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차기 사업자를 처음부터 물색해야 하는데요. 당초 2021년 준공 예정이었던 위례신사선 개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의 교통난이 불보듯 뻔해졌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위례신도시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이네요. 삼성물산이 사업 포기를 감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요. 수요 예측에 대한 리스크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경전철을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만큼 사업성 예측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위례신사선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업에 우리는 투자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이 신설 경전철 사례만 보더라도요. 처음에 그 수요 조사를 할 때는 하루에 11만 명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는 그게 3만 명 정도로 지금 그 줄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바가 있고요. 공사 중단 사태까지 벌이면서 뭐 진짜 뭐 절박했겠죠. 이게 네. 뭐 11만 하고 3만은 3분의 1이 예상 수익이 예, 3분의 1로 확 반토막 또한 더 심하게 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을 높여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결국은 삼성이 포기했으니 다른 업체들로부터 이제 사업 제안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특히 위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 단지가 지금 그 전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좀 동떨어진 섬 같은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스 외에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현재 막 입주를 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역세권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가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소식을 더욱더 큰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추선님 그때 위례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때 어떻게 갔다 오셨어요? 버스 타고 갔죠. 아, 저도. 버스로 가셨구나. 예. 이 대중교통이 이게 잘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상권도 그렇죠, 그렇죠. 같이 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섬처럼 되고 대중교통이 불편해하고 차로 다들 이동을 하게 되면 사실 강남 접근성은 차로 하면은 위례가 좋잖아요. 이제 차를 몰고 나오게 되면은 동네 상가는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큰 상가들. 네, 어차피 차 몰고 타고 나와야 가겠죠. 되니까 마트 같은 것도 큰 데로 가게 되고 최근에 뭐 어디 상권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신도시에 입주를 하면서 분양들이 아주 뭐 맥시멈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상가들이 분양이 되거든요. 상가 가격이 엄청 높았죠.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막상 입주할 때가 되면 아직 도심이 다 채워지질 않다 보니까 임차하실 분들을 못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상가들이 그 대출을 끼고 있는데 임차인을 못 구하니까 내가 대출에 대한 이자 내야죠. 그런데다가 관리비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네. 관리비까지 내는 그런 일이 속출을 하는데 그나마 위례 신사선이 열린다더라. 2021년까지 하면 좋아질 거야라는 희망으로 몇 년만 버티자 뭐 그게 그런 있었는데 희망으로 버텼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최근에 지금 뭐 계속해서 오픈들을 그 상가들이 문을 열고 준공들을 받고 있는데 네. 임차인을 못 구하고 있고요. 또 신규로 분양들을 하고 있어서 그 이 상가 시장은 좀 아주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유찰 먹구름 입찰 참여 손사래라는 제목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올해 정부 예산이 50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300억 원만 반영됐다고 합니다.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때에는 예산이 축소 반영돼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실제 정부가 최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 시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했지만 민간 기업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요, 대우건설과 대림사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포스코건설과 하나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어요. 그런데 막상 28일로 예정된 사업 설명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두 곳 다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건설공사는요, 킬로미터당 1,000억 원 정도 규모가 투입돼야 하는 지하 구간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철도 운영 시스템까지 사업비에 포함이 되면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위례 신사선도 그렇고 신안산선도 그렇고 요즘에 분양하면서 얼마나 사실 이것들을 많이 팔아먹어요. 호재다. 얼마 전에 아이유님이 다녀오신 예, 안산 그랑자이도.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이유님이 말씀하신 안산 그랑자이 같은 경우도 신안산선 뭐 그렇죠. 개통을 호재로 네. 굉장히 많이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철도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지어지는 것들이 아니니까 아주 냉정하게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신반포 7차 재건축 대림산업 품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 7차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로 대림산업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31일 신반포 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9일 오후 2시에 열린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호반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낙점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건을 한 2번 정도 다뤘죠. 지난번에서 그래서 대림산업하고 호반건설이 이제 시공사로 나섰는데 우리는 뭐 대림산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아이유님은 그때 어디가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대림이었죠. 호반 아니었나요 혹시? 아니요, 저 대림. 밥은 호반에서 먹고, 네. 투표는 대림으로. 저는 호반을 응원했죠. 응원만. 그 기사 내용 보면 하나 더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조합은 내년 12월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후 2018년 상반기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사에 있네요. 관리처분인가를 먼저 받을 수도 있나 봐요. 근데 내년 12월까지 이게 가능한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여기는 조합 설립돼 있고요. 이제 네. 건축심의 차례니까 뭐 저는 상식적인 일정으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압구정이 뭐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받는다는 계획들이 나왔었잖아요. 아, 네. 그러다가 오늘 기사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예, 그 박원순 시장 물러설 때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시만포 7차 같은 경우도 현재 건축 심의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받으면 뭐 내년 말까지 관리 처분이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자꾸 재건축 속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더라도 보통 한 2년 정도 2주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네.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박 시장 물러나면 재건축. 35층 규제에 반발한 압구정 주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부가 안개 속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35층 층고 제한 등 서울시가 마련한 개발 밑그림에 주민 대부분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뀌기 전에는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랑 비슷하네요. 지난번에. 네, 그 기사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렇죠. 거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렇죠. 압구정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서울시에서 내놨고요. 그에 따라서 주민 공람을 했고요. 네. 공람한 결과로 현대 그 1, 2차 아파트 3,130가구 중에 80% 이상인 2,545가구가 시의 재건축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 반대하는 의견은 뭐 이미 지난주에 아이유님이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요. 근데 35층 불가, 35층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짜 부지인 그 한강변에. 한강변의 알짜 부지를 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냐. 그리고 기부 체납 비율도 너무 많다. 초등학교 이전 반대한다. 25m 중앙도로 설치 반대한다. 연도형 상가 폐지 등 뭐 지난주에 저희가 상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은 뭐냐면 교통 영향평가나 도시건축 심의 등을 거치면서 주민 공람으로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약간 반영할 수도 있다. 반영할 수도 있답니다. 반영한다가 아니라. 하지만 충수나 용적률 등은 상위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해서 35층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소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압구정 주민 상당수는 35층 규제 풀릴 때까지 우리 안 해.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박 시장 물러나야 하겠다라는 뭐 그런 기사입니다. 물러나야 재건축을 하겠다. 압구정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시장 보내고 하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긴 한데 80% 동의율이라니 저는 좀 놀랐어요. 이 정도 동의율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재건축을 했어도 옛날에 끝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 힘을 하는 쪽으로 모은다라고 네네. 하면. 근데 이 35층이 풀어지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압구정은 우리 아이들 클 때 이렇게 쳐다보게 하면 그때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기사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포인플레스님이 준비하셨는데요. 글로벌 이코노미 11월 2일자 강남 재건축 관전 포인트는 라이벌전 자이대 아이파크 DH대 아크로라는 제목입니다. 하반기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반포주공 1, 2, 4주구와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등 굵직한 수주전을 앞두고 기싸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알짜 단지들의 라이벌 브랜드의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가 벌어질 예정이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전초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반포주공 1, 2, 4주구와 한남 뉴타운이 과연 시공사 선정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포주공 1단지가 과연 내년 중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그 시공사 선정을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10만포 7차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하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너무 오래전에 조합 설립을 해서 그 당시 조합 설립을 할 때 법률에
여기는 2014년 1월 달에 조합 설립을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말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년까지 시공사 선정은 거의 힘들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네요. 그럼 한신 3차나 경남 지역은 어떨까요? 지금 신반포 3차 같은 경우는 원래 시공사가 삼성이었고요. 아, 여기는 또 시공사가 먼저 결정되었었죠. 먼저 결정이 된 상태에서 경남과 23차가 붙으면서 네. 통합 개발이 되면서 시공사가 자연스럽게 삼성이 따라갔거든요. 다시 재선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그 뭐 내용이 상세하게 있는데 그 사실 그런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삼성에서. 아, 그러니까 잡은 고기를 풀어주지는 않는다. 풀어주질 않았어요, 그 당시.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레미안 브랜드가 거의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 삼성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 삼성이 수주를 안 한 지가 벌써 3년, 4년이 돼가요. 네. 그래서 분양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내년에 개포 시형 정도가 마지막 강남권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출연한 아파트들이 없거든요. 네. 아마 우성 1차 정도가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강남권에서는 거의 이제 삼성은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새롭게 출연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사람들 기억에는 계속해서 낡은 브랜드의 이미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수주라는 게 뭐 오늘 갑자기 한다고 해도 이게 4, 5년 후에나 실질적으로 건물이 예. 들어서기 때문에 이미 4년, 5년 동안 수주를 안 한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의 어떤 브랜드 파워는 점점 앞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후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겠네요. 네,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번 주는 저는 진짜 최대한 무겁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기사 선정을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왜냐하면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이 자고로 재밌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또 무거워지는 분위기네요. 기사 내용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언급된 사업지는 두 곳입니다. 방배 6구역, 방배 경남 두 곳인데요. 원래 올 하반기에 강남 지역에 세 곳의 시공사 선정이 수주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원동 신반포 7차, 방배 6구역, 방배 경남 이 세 곳이었어요. 대형 건설사들이 원래 선호하는 곳이 서울 강남 지역이고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 선호하는 게 대형 건설사였거든요. 특히 이 브랜드에 훅 가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신반포 7차는 아까 언급됐다시피 대림산업과 호방건설의 2파전으로 갔다가 결국 뭐 너무나 당연하게 대림이 갖고 갔고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그 아크로 리버마크라는 다소 무리한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쓸 거라는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그쵸. 아크로 리버 마크, 아리마가 되는 건가요? 이름아? 아마? 방배 6구역은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아파트 111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현대 DH와 대림 아크로가 붙습니다. 대림이 몇 년 전만 해도 강남에서 존재감이 미미했었는데 이 이편한 세상 브랜드 대신에 고급 주상복합에만 쓰던 아크로 브랜드를 들고 아크로 리버파크로 대세 브랜드로 등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이 DH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는 일마다 그닥 순탄치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반포 3호 가든 3차를 수주하면서 이 단지에 최초로 DH를 달아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놓고 막상 개포 3단지에 먼저 DH 아너힐스를 분양을 했어요.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너힐스 분양 때도 허가가 안 나고 막 정부에서 대출을 더 힘들게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고생을 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화가 났던 3호 가든 3차 같은 경우에도 잡음이 생기면서 조합장이 해임된 등 양쪽 사업 모두 일처리가 매끄럽게 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3호 가든 3차 같은 경우도 2015년 1월 달에 사업시행 인가가 통과를 했거든요. 정말 착착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2016년 11월이니까 벌써 2년이 꽉 찬 거예요. 2년 동안 아무것도 2년 동안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진행을 못했거든요. 근데 네. 3호 가든 3차 같은 경우 뭐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대수가 큰 것도 아니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다 갖췄음에도 사업 시행 인가 이후 2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가 있다거나 세대수가 다양하거나 뭐 이런 조건들 뭐 세대수가 크다거나 그러면 그 재건축 기간을 충분히 보시는 게 그게 상식일 것 같아요. 예전에 추서님 제가 강의 들을 때 추서님이
3호가든 3차 되게 성공 사례라고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세 군데 예, 가장 빨리 되는. 속도전, 예. 예. 근데 사업 시행 인가이고 이렇게 지금 물을 먹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사례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따져보니까. 지금 따지시는 거죠.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례는 이제 조합 설립 이후 가장 빠른 진행을 보이는 그래서 신문에까지 난 세 군데 사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세 군데 사례 중에 하나도 이렇게 물을 먹으니 다른 단지들은 오직할까 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가 되네요 이제. 예. 방배 경남 같은 경우에는 GS와 현대 아이파크가 현대 산업개발이죠. 현대도 두 곳이 있습니다. 현대 산업개발에 아이파크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은 전적이 있고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 GS 자이가 워낙 강세라서 자이타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치 예전에 잠원동 신반포 지역을 한신타운이라고 불렀듯이. 그런데 이 마포구 신수 1구역 수주전에서 아이파크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신촌숲 아이파크 아닌가요? 네네. 마침 신촌숲 아이파크가 오늘 그러니까 이 11월 3일 현재 예. 계약일 정당 계약일 마지막 날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약률이 내일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사실 도시정비업계 탑은 기존에는 삼성 레미안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추선님 말씀하시다시피 삼성물산이 지난 몇 년간 수주전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재건축 사업에서 빠지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래서 한참 동안 레미안 브랜드를 매각할 거라는 소문도 돌았었는데, 현재까지는 소문에 불과하고, 올해도 알짜 사업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개포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래서 향후 이 브랜드 매각 여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반포 3차 경남도 삼성물산이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걸 보면은 일단은 알짜배기들은 갖고 가겠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을 한다고 하죠. 삼성물산이 조용히 있는 동안 다른 곳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GS건설 같은 경우에 자이가 2015년에 따낸 일감이 무려 27개 사업장 총 8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맞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림도 굉장히 열심히 강남에서 네. 수주전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역시 찜찜한 게 삼성이 왜 주택건설 사업에서 발을 빼느냐인 거죠. 이쪽 전망을 밝게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신반포 7차 수주전에서도 시쳇말로 흥행 실패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형 건설사들이 소극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과거에는 강남 재건축을 사업을 따기 위해서라면 건설사들이 출혈 경쟁을 마다하지 않았었는데 이들조차도 이제는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까지 발표된 현재 강남 재건축의 사업 부담감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지 오늘 발표된 대책이 향후 건설사들의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다음 기사 심층 분석은 아유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김여사 이어 2부장까지 임대사업자 3만 명 급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아유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기사에 두 분의 실제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대기업 부장인 이모 씨는 지난달 구로구 구로동의 59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3억 5천만 원에 구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돈을 전세 2억 7천만 원을 끼고 대출 8천만 원을 받아서 본인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집을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전세 2억 7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네. 대출 8천만 원이 어떻게 받나요? 아무래도 대기업 부장이시니까 신용도가 좋아서 좀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아니라 네. 이제 개인적인 신용대출을 그런 받으신 거 아닐까 거군요. 싶어요. 신용대출로 8천을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네, 경우에 이 정도 나올 수 있죠. 네, 신문에 나온 이모 씨 인터뷰를 좀 잠깐 들어볼까요? 사무실에서 맞벌이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1억에서 2억 원씩 대출을 받아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유행이에요. 예, 기사에 따르면 두 번째 사례로 개인 사업을 하는 57세 추모 씨, 추선이면 나이가 비슷한가요? 제가 한참 어리거든요. 아, 진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등지에서 아파트 4채를 사서 기존에 원래 2채가 갖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총 6채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전세금 비율이 높은 집 위주로 4채를 사셨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6억 원 정도였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분 인터뷰 잠깐만 또 들어볼게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 두 채에서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투자한 네 채의 가격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올라서 대박은 아니지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사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요즘에는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임대사업용 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 하고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개인이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수가 2014년 35만 가구에서 작년 46만 가구로 약 10만 가구가 급증을 했더라고요. 이 증가폭은 2013-14년 증가폭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개인 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9만 명에서 지난해 12만 명으로 3만 명이 늘었고요. 여기에 기업형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민간 임대사업자 수는 13만 명이고 그들이 관리하는 임대집은 193만 채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요. 주택을 장기 임대, 즉 5년 이상 하게 되면요. 재산세하고 양도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수입이 투명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은 과거에 등록 자체를 꺼렸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득이 드러나더라도 집값만 오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면서 집을 대여섯 채씩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자산가들이 좀 느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사실 현재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을 빌리면 원리자가 40만 원 안팎이거든요. 이 정도는 직장인들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수준이라 평범한 직장인들이 임대사업자 대열에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 임대사업용 주택이 급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추선님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그 수도권 집값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투기 수요가 그 유입이 되는 거고요. 아주 소액만 가지고 집을 소유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를 하기에 아주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에 따른 그런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갭 투자에 대해서는 역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때 갭 투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면은 예. 월세를 받는 월세 투자로 들어가든지 주택 가격이 지금 워낙 그동안에는 주택 수가 부족했었는 서울 수도권은 주택 수도 결국 물량이 증가할 테고 전세가율이 결과적으로는 하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량이 풍부해지면요.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돈을 더 토해내서 다음 세입자한테 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여유 자금을 갖고서는 갭 투자란 게 아니라 일부를 또 빌려 갖고선 했으면은 더 빌려 갖고서는 다음 세입자를 맞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뭐 네 채를 갖다가 구입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취등록소에 있을 거고요. 네. 뭐 그렇다고 1년 안에 팔면은 양도세가 뭐 44%를 내게 되실 거고요. 네.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은 적어도 천천히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1년 이후에 어떤 시세 차익을 보고 매매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 뭐 매매를 했는데 당장에 오늘 같은 규제가 나와서 전체적인 시장 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래서 만에 하나 뭐 2천에서 5천만 원이 네 채가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개인적인 타격이 얼마나 심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월세 주택이 많이 늘어난 요인도 있는데요. 최근에 거래되는 임대주택은 45%가량이 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 전월세 전환율이 즉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금리 적용 범위가 5.3% 수준이라서요. 1%대의 시중은행 예금 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투자 자금이 풍부한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반전세 주택을 월세도 나오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근데 역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렇죠. 예. 월세를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특히 갭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주택이 계속 부족해갖고 전세에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집주인들이 월세로 바꿔도 사람들이 월세를 내고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주택 물량이 풍부해지고 전세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으니 전세도 풍부해지게 되면은 월세를 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월세는 점점 받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뭐 건사년에서도 발표가 났었는데 내년에 전국 집값이 0.8%가 떨어지네, 전세값은 1%가 떨어지네,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서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월세로 가는 분위기라서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가 드디어 없어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세제도의 종말이라는 기사도 많이 나왔었죠. 그랬었죠. 예,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물량이 하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전세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서, 이런 마당에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임대 사업을 한다면은 투자 리스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도 그렇고 좀 안일하게 월세를 받으려는 투자도 그렇고 둘 다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특히 작은 돈으로 월세를 받으려고 집을 사는 경우에는 그게 보통 낡은 집이거나 작은 주택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격 하락기가 오게 되면은 집값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세는 그리고 낡을수록 더 줄어든다고 그래야 되나요? 받을 수 있는 세가?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노후화.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은 추선님이 뭐 제가 지금 저는 6월 이후부터는 일반 분양도 받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예. 네. 전체적으로 예. 시장은 조정 국면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물건을 뭐 한 개 정도 실소유자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 구태여 매도하실 필요 없지만 적어도 2개, 3개 정도씩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리스크 해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에서 그 물건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추선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는 하지 마. 이렇게.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정부 대책이 나오는 바람에 시장에서 반응이 가지각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게 될지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주의해야 할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 또는 네이버 카페 사주와 부동산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사부.